안녕하세요. 재밌는 TV 스팅TV의 스팅입니다. 구독, 좋아요, 하이프 눌러주세요. 유튜버에게 큰 힘이 됩니다. 틀어놓고 주무세요. 스팅 공포 라디오 시작합니다. 제목, 히치하이크. 지금으로부터 약 7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저는 대학교를 졸업했지만 취업도 준비하지 않은 채 그저 백수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원래 워낙 성격이 닥쳐야만 움직이는 벼락치기 스타일이라 뭐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아니란 생각으로 그저 아르바이트나 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그해 한여름, 절친한 친구인 카지야와 집에서 뒹굴거리며 멍하니 대화를 나누다가 정말 뜬금없이 히치하이크로 전국 일주나 해볼까? 하는 이야기가 나왔고 저희는 순식간에 그 무모한 계획에 열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이 대책 없는 친구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카지야는 저와 대학 동기로 입학할 때 처음 만났습니다. 이 녀석은 정말 엄청난 바람둥이에 본능에만 충실한 전형적인 타입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격 하나만큼은 속이 보일 정도로 매사 밝고 뒤끝이 없어서 여자 문제로 트러블은 자주 일으켜도 주변에 친구들은 많았습니다. 그런 친구들 중에서도 카제야는 저와 가장 코드가 잘 맞았습니다. 성격이 그리 활발하지 못한 저와는 완전히 정반대였는데도 말입니다. 다시 히치하이크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계획이라고 해봤자 정말 허술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일단 비행기를 타고 가장 먼 북쪽 끝 도시로 날아가서 거기서부터 히치하이크만으로 아래쪽 끝에 있는 저희 고향집까지 내려오는 계획이었습니다. 카제야는 지나가는 지역마다 최소한 여자 한 명씩은 꼭 꼬셔서 역사를 쓰겠다 며 바람둥이다운 속물적인 목표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뭐 솔직히 저 역시 여행 자체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그런 만남에 대한 내심 기대감도 조금 품고 있었습니다. 카지야는 머리를 뒤로 길게 묶은 언뜻 보면 바텐더 스타일의 반반한 훈남이라 이 녀석과 헌팅을 나가서 재미를 본 적이 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정리하고 비행기표와 커다란 배낭에 여벌 옷, 현금 등을 챙겨 계획을 세운 지 3주 만에 저희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해 점심을 먹고 시내를 돌아다녔는데 익숙하지 않은 비행을 한 탓인지 저는 피로가 몰려와 저녁 무렵 일찍 호텔로 돌아왔고 카지야는 밤거리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카지야는 들어오지 않았고 다음날 아침이 돼서야 호텔 로비에서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녀석은 능글맞게 웃으며 손가락으로 OK 사인을 보내더군요. 어젯밤 헌팅한 여자와 아주 잘 풀린 모양이었습니다. 드디어 본격적인 히치하이크의 시작이었습니다. 둘 다 인생 첫 히치하이크라 무척 설레었습니다. 몇 날 몇 시까지 어디로 가겠다는 꼼꼼한 계획 없이 그저 태워주는 곳까지 가자는 막연한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차들은 쉽게 서주지 않았습니다. 길가에서 1시간 가까이 손을 흔들었지만 단 한 대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낮보다는 밤이 오히려 차를 잡기 쉽다는 이야기를 나누던 중 시작한 지 1시간 만에 겨우 첫 번째 차가 멈춰섰습니다. 비록 근처 시내까지만 가는 짧은 거리였지만 남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것 자체가 기뻤습니다. 밤이 더 차를 잡기 쉬울 거라는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가장 많이 태워주신 분들은 장거리 트럭 운전기사님들이었습니다. 이동 거리도 길고 다들 정이 많으셔서 아주 효율적이었습니다. 3일째쯤 되자 저희도 요령이 생겨서 트럭 기사님들께는 담배 같은 가벼운 감사의 선물을, 일반 차량 운전자분들께는 알사탕을 드리기로 정하고 편의점에서 미리 사두었습니다. 특히 담배 선물이 아주 인기가 좋았습니다. 일반 승용차를 탔을 때도 워낙 말재주가 좋은 카지야 덕분에 차 안은 늘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가끔 젊은 여성분들이 탄 차량을 얻어 타기도 했는데 솔직히 좋은 추억을 만든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여행 4일차에는 이미 국토 중간 지점까지 내려와 있었습니다. 요령이 생긴 저희는 그 지역의 유명한 맛집을 찾아다니거나 길 위의 인연을 즐기며 여유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대중 목욕탕을 찾아 매일 씻으려고 노력했고 이틀에 한 번은 PC방 같은 곳에서 밤을 지새우며 경비를 아꼈습니다. 때로는 친절한 운전자분의 배려로 그분들의 자택에서 신세를 지기도 했는데 그럴 때면 정말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두 사람에게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 공포의 사건은 출발한 지 약 2주일이 지났을 무렵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깊은 시골 마을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밤엔 뜨거운 사랑을 나누고 싶구나.
짝짝짝. 남자들끼리만 모이면 늘 그렇듯 카즈야는 저질스러운 자작곡을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2시간 전쯤 외딴 국도변의 한 편의점에 내려진 이후로 도무지 차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숨이 턱턱 막히는 한 여름밤의 찜통 더위 때문에 완전히 녹초가 된 상태였습니다. 더위와 피로 탓인지 정신마저 몽롱해졌습니다. 이런 깡촌 편의점에 버려지다니 진짜 미치겠네. 이럴 줄 알았으면 아까 그 기사님한테 무리해서라도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뗐을 걸 그랬나? 가자야가 투덜거렸습니다. 확실히 조금 전 기사님은 이 편의점에서 차로 1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집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그 집이 어디인지 알 턱이 없으니 말해봤자 소용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시간은 이미 새벽 12시를 조금 넘기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30분씩 교대로 한 명은 밖에서 차를 잡고 한 명은 편의점 안에서 에어컨 바람을 쐬며 쉬기로 했습니다. 편의점 정장님께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고생이 많네요. 정차가 안 잡히면 내가 새벽에 퇴근할 때 시내까지 태워줄 테니 힘내요. 라며 따뜻하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런 시골 인심은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마웠습니다. 그로부터 1시간 반이 더 흘렀지만 차는 단 한 대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지나다니는 차량 자체가 거의 없었습니다. 카즈야는 정장님과 형, 동생 할 정도로 친해져서 슬슬 점장님의 호의를 받아들여 신세를 져야겠다고 생각하던 바로 그 순간 거대한 캠핑카 한 대가 편의점 주차장으로 미끄러지듯 들어와 멈췄습니다. 이것이 제 평생 잊지 못할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한눈에 봐도 60대로 보이는 남성이 편의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남자의 복장은 기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서부 영화에 나오는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는 몸에는 빳빳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침 편의점 안에서 잡지를 읽고 있었기에 그 남자의 행동을 가만히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장바구니에 이상할 정도로 엄청난 양의 대형 밴드와 반창고들을 마구 쓸어 담았습니다. 그리고 1.5리터짜리 콜라 페트병도 2병이나 툭툭 던져 넣더군요. 남자는 계산을 치르는 내내 서서 잡지를 읽고 있는 저를 아주 뚫어지게 노려보았습니다.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짐승 같은 그 시선에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저는 애써 무시한 채 책에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이윽고 남자가 가게를 나갔습니다. 슬슬 교대할 시간이라 밖으로 나가려는데 주차장에서 카즈야가 그 기괴한 남자와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예! 이 아저씨가 우리 태워주신대! 상황이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남자에게 왠지 모를 찝찝함이 느껴졌지만 막상 가까이서 마주하니 인상 좋은 동네 아저씨처럼 보였습니다. 극심한 피로와 졸음 탓에 제 뇌는 이미 정상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 캠핑카를 타고 다니는 캠핑족이라 저런 모자를 썼나 보구나 하는 말도 안 되는 자기 합리화를 하며 차에 올라탔습니다. 하지만 캠핑카 내부로 발을 들여놓는 순간 저는 속으로 큰일 났다 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무언가 완전히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뭐가 잘못됐냐고 물으신다면 그냥 기분이 너무 나쁘다고 밖에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영적인 촉이었습니다. 캠핑카 안에서는 운전자 외에도 아저씨의 가족들이 동승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태워준다는 아저씨는 아버지로 운전을 맡은 60대의 남자였습니다. 어머니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는데 70대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에는 아무리 봐도 40세가 훌쩍 넘은 쌍둥이 아들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인간은 전혀 예상치 못한 기괴한 광경을 마주하면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새하얗게 굳어버립니다. 차에 타자마자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똑같은 체크무늬 셔츠에 똑같은 정장바지, 똑같은 구두를 신고 똑같은 탈모 두피에 완전히 똑같은 자세로 나란히 앉아있는 똑같은 중년의 쌍둥이 아저씨들이었습니다. 카즈야 역시 말을 잃은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물론 세상에 그런 쌍둥이가 살 수도 있겠지만 그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던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듯한 이질적인 분위기는 도저히 말로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서 앉으렴. 아버지의 말에 저희는 무언가 홀린 듯 힘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희가 어색하게 인사를 건네자 아버지는 운전을 시작하며 자신의 가족들을 하나씩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수석에 앉아 뒤를 돌아보지 않을 때는 몰랐는데 어머니란 인물 역시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새하얀 웨딩드레스 같은 여름 원피스를 입고는 얼굴에는 연극 분장처럼 하얀 분칠을 떡칠해놓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어머니의 이름은 무려 세인트 조세핀이었고 아버지는 자신을 세인트 조지라고 불렀습니다. 쌍둥이 아들들의 이름에는 아예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각각 이름이 레드와 블루라고 했습니다. 한쪽 아저씨는 얼굴이 술톤으로 붉어서 레드였고 다른 쪽 아저씨는 뺨에 푸른 반점이 있어서 블루라는 것이었습니다. 제정신인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이렇게 지을 리가 없었습니다. 저와 카즈야는 이 시점에서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미친 자들이 분명하니 적당한 핑계를 대고 무조건 빨리 내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계속해서 말을 걸어왔고 저희는 영혼 없이 대답만 늘어놓았습니다. 그동안 쌍둥이들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완전히 동일한 각도와 속도로 콜라병을 통째로 들이키고 있었습니다. 급기야 트림까지 정확히 동시에 꺽 하고 내뱉는 순간 척추를 타고 극심한 한기가 몰려와 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태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그냥 여기쯤에서 내리겠습니다. 캠핑카가 출발한 지 채 15분도 지나지 않았을 때 카즈야가 먼저 운을 뗐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들은 채도 하지 않고 저희를 붙잡았고 조수석의 어머니는 컴이 나온단 말이야. 오늘이랑 내일은 이라며 뜬금없이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저희는 엉덩이를 떼고 정말 괜찮으니 내려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지만 아버지는 그럴 수는 없지. 최소한 만찬이라도 대접하고 보내야지 라며 차를 멈출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가 다 되어가는 이 시간에 무슨 놈의 만찬이란 말입니까? 쌍둥이 아저씨들은 여전히 말이 없었고 이번에는 약속이나 한 듯 커다란 막대 사탕을 입에 물고 날름거리고 있었습니다. 이거 큰일 난 것 같아. 보통 미친놈들이 아니야. 카즈야가 제 쪽으로 고개를 살짝 숙인 채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 역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모라는 작자들이 끊임없이 말을 걸어와서 저희끼리 대화할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의 말을 잘못 알아듣고 되묻자 내 말이 안 들려! 라며 누나를 부릅뜨고 엄청난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 순간 쌍둥이들이 동시에 하고 기괴하게 웃어댔고 저희는 이대로 가다간 죽을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감에 휩싸였습니다. 캠핑카가 국도를 벗어나 가로등 하나 없는 거친 산길로 접어들자 저희는 마침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여기서 내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운전석으로 달려들듯 외쳤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계속해서 최고의 만찬이 준비되어 있다는 알 수 없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어머니 역시 아주 기가 막히게 맛있는 요리라며 저희를 붙잡았습니다. 저와 카즈야는 힐끗 눈을 맞췄습니다. 차가 멈추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말고 무조건 튀자는 신호였습니다.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릴 수 없으니 일단 차가 서기만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윽고 캠핑카는 산길을 30분가량 더 거칠게 올라가더니 작은 시냇물이 흐르는 탁 트인 공터에 차를 세웠습니다. 자, 다 왔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캠핑카 가장 뒷부분에 있는 문 안쪽에서 키! 하고 어린아이 같은 날카로운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설마 이 차 안에 누군가 또 숨어있던 건가 싶어 등줄기에 땀이 쫙 흘렸습니다. 우리 마모루도 배가 많이 고팠구나. 어머니가 그 문을 향해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마모루. 그나마 이 가족 중에서 가장 평범한 이름이었습니다. 어린아이인 걸까요? 그러자 지금까지 꿀먹은 벙어리 같던 쌍둥이 아저씨들이 기계처럼 똑같은 목소리로 입을 모아 외쳤습니다. 마모루는 꺼내면 안 돼. 그래 맞다. 우리 마모루는 몸이 약하니까 안 되지. 어머니가 맞장구를 치자 아버지가 느닷없이 어허허허허허허 하고 광기 어린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카즈야가 제 옷자락을 쥐며 작게 읊조렸습니다. 틀렸어. 이 미친 새끼들이 완전 맛이 갔어. 진짜 정신병자들이야. 저희는 등 떠밀리듯 차 밖으로 내렸습니다. 정신을 차려 주변을 보니 어떤 거대한 남자가 시냇가 옆에서 불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동료가 더 있었다는 사실에 절망감이 몰려왔습니다. 그 남자는 덩치가 기형적으로 컸습니다. 키가 2m는 좋게 되어 보였습니다.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카우보이 모자를 푹 눌러쓰고 정장을 입은 기괴한 모습이었습니다. 모자를 너무 깊게 가리고 있어서 얼굴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타오르는 모닥불 빛에 캠핑카 앞면에 그려진 붉은 십자가가 비치는데 그 모습마저 기분 나쁘게 일렁이었습니다. 그 대형 거구의 남자는 입으로 디즈니 미키마우스 행진곡 멜로디를 휘파람으로 불며 커다란 사냥용 칼로 무언가를 슥슥 해체하고 있었습니다. 털이 숭숭 난 다리 모양으로 보아 어떤 동물 같았습니다. 멧돼지인지 들깨인지 알 수 없었지만 확실한 건 저들이 끓이는 저 정체불명의 고기를 먹었다가는 정말 끔찍한 일을 당할 것 같았습니다.
도망칠 타이밍을 노려야 했지만 예상 못한 괴물 같은 큰 남자의 등장과 그의 손에 쥔 거대한 칼날을 보니 다리가 천근만근 무거워져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 다들 자리 잡고 앉으라고 아버지가 외쳤습니다. 덩치 큰 남자가 칼을 내려놓고 머리통만한 냄비에 부글부글 끓는 국물에 양념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가자가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자, 아저씨, 저희 오줌 좀 싸고 올게요. 도망치자는 뜻이었습니다. 저 역시 당연히 따라 나섰습니다. 얼른 다녀오렴. 어머니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희가 캠핑카 옆을 지나 숲속으로 은밀하게 뛰어들려던 바로 그 찰나 캠핑카 뒷 유리창에 기괴하게 튀어나온 이마와 비정상적으로 아래쪽에 내려앉은 두 눈, 그리고 팅팅 부어오른 기형적인 양손을 가진 무언가가 쾅 하고 유리창에 온몸을 부딪히며 찢어지는 듯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더는 버틸 한계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비명을 지르며 숲을 향해 미친 듯이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뒤쪽에서 아버지가 고함을 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뒤를 돌아볼 여유 따윈 없었습니다. 가자는 빨리 뛰어! 를 연신 뱉어내며 나뭇가지에 얼굴을 긁히는 것도 모른 채 달렸습니다. 둘 다 수없이 넘어지고 뒹굴었습니다. 어떻게든 산을 내려가서 큰 길로 나가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작은 손전등 불빛 하나에 의지해 무작정 아래로 달렸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이 너무 안일했습니다. 아까 시내터 공터에서는 마을 불빛이 제법 가깝게 보였던 것 같은데 1시간 넘도록 산을 타도 불빛은커녕 나무들만 빽빽할 뿐이었습니다. 완전히 조난을 당한 것입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사지가 마비되는 듯한 고통에 저희는 결국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미친 사이코 가족들이 우리를 쫓아올까? 가자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물었습니다. 우릴 잡아먹으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굳이 이 넓은 산속까지 쫓아오진 않겠지. 영화도 아니고 말이야. 그냥 정신 나간 이상한 변태 가족이겠지. 마지막에 창문에 매달린 괴물 새끼를 봤을 땐 진짜 질 뻔했지만 말이야. 우리 배낭 어떡하냐? 불행 중 다행으로 지갑이랑 핸드폰은 몸에 지니고 있잖아. 옷가지 같은 건 아깝지만 포기해야지 뭐. 진짜 골 때리는 상황이네, 젠장. 그러게 말이다. 하하하하. 극한의 스트레스와 공포가 뇌를 자극했는지 저희는 이 황당한 상황에 순간적으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바탕 미친 사람처럼 웃고 나자 숲 특유의 썩은 흙냄새와 물이 잔뜩 오른 습한 공기, 그리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암흑이 다시 현실을 지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미친 가족에게서 도망친 건 좋은데 이 깊은 산골에서 조난당해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날이 밝을 때까지 차라리 기다리는 게 낫지 않을까? 아까 그 할머니 말만 따라 곰은 아니더라도 들개 같은 것과 마주치면 진짜 답 없잖아. 저는 당장이라도 산을 내려가고 싶었지만 암흑 속을 헤매다 아까 그 기괴한 냇가로 되돌아가기라도 한다면 정말 끝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쓰러져 있는 커다란 고목에 걸터앉아 휴식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움을 달래려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았지만 극심한 긴장과 피로 탓에 점차 의식이 가물가물해지더니 깜빡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번쩍 눈이 떠졌습니다. 반사적으로 휴대폰 시계를 확인하니 새벽 4시였습니다. 주변이 어스름하게 발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을 보니 카지아가 없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으며 패닉이 오렸는데 제 바로 등 뒤에 카지아가 굳은 자세로 서 있더군요. 야, 너 거기서 뭐해? 제가 묻자 카지아가 검은 나무 막대기를 꽉 쥔 채 주위를 경계하며 말했습니다. 얘, 일어났냐? 너 지금 아무 소리도 안 들려? 무슨 소리? 조용히 해봐. 숨을 죽이자 아주 가물가물하게 먼 곳에서부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휘파람 소리였습니다. 음반으로 녹음해도 될 정도로 아주 청아하고 아름다운 멜로디의 미키마우스 행진곡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그 소리가 저승사자의 발소리와 다름없었습니다. 그 2m짜리 거구 녀석이야. 맞지? 그 새끼들이 지금 우리를 사냥하듯 찾고 있는 거라고. 저희는 다시 한번 산속을 향해 맹렬하게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조금 밝아진 덕분에 시야가 확보되어 엎어지는 일 없이 엄청난 속도로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20분쯤 정신없이 달렸을까요? 나무들 사이로 조금 넓은 공터가 나타났습니다. 지금은 버려진 듯한 오래된 야외 주차장이었습니다. 나무 틈새로 저 멀리 마을의 전경이 희미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산을 거의 다 내려온 모양이었습니다. 그때 카지아가 갑자기 배를 움켜쥐며 똥이 마렵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수준인 것 같았습니다. 마침 주차장 구석에 다 쓰러져가는 낡은 공중 화장실이 보였습니다. 저 역시 속이 조금 좋지 않았지만 언제 그 휘파람 부는 거구가 들이닥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폐쇄된 화장실 칸막이 안에 갇히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장실 입구에서 사방을 감시하는 동안 카즈야가 먼저 남자 화장실 칸으로 들어가 볼일을 보기로 했습니다. 휴지는 있는데 완전 빳빳하게 굳어서 모기 시체들이 막 붙어있어. 에휴 더러워.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나으니까 싼다. 카즈야는 투덜거리며 볼일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화장실의 내부에 눅눅하고 찌린내가 진동하는 공기 속에서 기이한 소리가 섞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카즈야가 개방된 문틈으로 소리쳤습니다. 야! 너 방금 누가 우는 소리 못 들었냐? 뭐? 아니 내 옆칸 같은데 여자 화장실 쪽에서 어떤 여자가 서럽게 울고 있는 것 같다고. 카즈야의 말을 듣고 귀를 기울이자 그제서야 소리가 똑똑히 들렸습니다. 분명 여자 화장실 안쪽 칸에서 어떤 여자의 가냘픈 흐느낌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카즈야와 저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이런 깊은 산속 폐 화장실에 왜 여자가 혼자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울고 있는 걸까요? 야! 네가 가서 좀 확인해봐. 울음소리가 점점 거칠어지잖아. 무섭단 말이야. 솔직히 기분이 너무 찝찝하고 소름 돋았습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대낮에 이런 외딴 곳에서 여성이 범죄 피해를 입었거나 큰 사고를 당해 울고 있는 것이라면 모른 채 할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저는 침을 꿀꺽 삼키고 용기를 내어 여자 화장실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울음소리가 흘러나오는 닫힌 문 앞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 걸었습니다. 저기요, 무슨 일 있으세요? 괜찮으십니까?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울음소리만 계속될 뿐이었습니다. 어디 몸이 아프신 건가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 말씀해보세요. 되물어도 대답은 없었고 오히려 통곡에 가까울 정도로 울음소리가 격해지기만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주차장 위쪽 입구에서 구구구구구구구구 하며 육중한 차량의 엔진 소리가 고요한 산속을 울렸습니다. 큰일 났다. 귀신 같은 직감이 제 뇌리를 스쳤습니다. 저는 여자 화장실을 뛰쳐나와 카즈야가 있는 칸막이 문을 사정없이 두드렸습니다. 왜 그래? 차 소리가 나. 그 새끼들일지도 모르니까 빨리 나와. 알았어. 몇 초 후 카즈야가 바지춤을 허겁지겁 올리며 하얗게 지린 얼굴로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차장으로 미끄러져 내려오는 그 익숙한 붉은 십자가의 캠핑카가 보였습니다. 최악의 타이밍이었습니다. 지금 주차장 밖으로 튀어나갔다간 100% 녀석들의 시야에 걸릴 게 뻔했습니다.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구조상 캠핑카의 유일한 사각지대인 화장실 건물 바로 뒷문 틈새로 숨는 것뿐이었습니다. 이제 다른 여자를 걱정할 여유 따위는 완전히 증발했습니다. 저희는 화장실 뒤편 좁은 벽면에 몸을 바짝 붙인 채 숨을 죽였습니다. 제발 멈추지 말고 그냥 지나가라. 그냥 제발. 속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예, 우리 들킨 거 아니야? 어떻게 해? 카즈야가 사시나무 떨듯 떨며 내뱉었습니다. 캠핑카의 엔진 소리가 주차장 한복판에 뚝 끊겼기 때문입니다. 문이 열리는 둔탁한 소리가 나더니 이쪽 화장실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오는 여러 명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화장실 뒷벽의 앞은 밑으로 꺼진 5m 깊이의 절벽이었고 저희가 서 있는 발판은 겨우 발 하나 디딜 수 있을 정도로 아슬아슬했습니다. 녀석들이 화장실 뒤쪽까지 굳이 확인하러 오지 않는 이상 들키지는 않겠지만 만약 이쪽으로 다가온다면 무조건 절벽 아래로 뛰어내릴 각오를 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아주 높은 절벽이 아니라 다리가 부러질 정도는 아니었기에 최후의 수단으로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냥 똥 싸러 온 거여라. 제발. 저희는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공포 속에서 빌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여자 화장실의 울음소리는 멈추지 않았고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 미친 가족들이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저 불쌍한 여자를 해코지하며 어쩌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남자 화장실로 누군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걸걸한 목소리로 보아 아버지였습니다. 아이고 경치 좋고 시원하구나. 그는 기분 좋게 소변을 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다른 발소리들이 우르르 들리더니 화장실 칸막이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쌍둥이 녀석들이 분명했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었으면 여자 화장실의 통곡 소리를 저들이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이어서 여자 화장실로 들어간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휴 휴지가 없네 하고 소리치더군요. 여자는 여전히 옆에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잠시 후 아버지와 쌍둥이, 어머니까지 모두 아무 일 없다는 듯 평온하게 화장실을 걸어 나갔습니다. 기괴한 일이었습니다. 그 고요한 화장실에서 여자가 귀가 찢어지게 울고 있는데 녀석들은 여자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카즈야가 서로 의아한 눈빛을 교환하고 있을 때 저 멀리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서 좀 기다리자고. 이제 곧 올 테니까. 무엇을 기다리는지 정확히 들리지 않았습니다. 쌍둥이 아저씨들이 무슨 일인지 칭얼대는 소리가 들리더니 찰싹 하고 뺨을 강하게 때리는 마찰음이 울렸고
이내 쌍둥이 중 한 명의 찌질한 울음소리가 산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말 악몽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즐거웠던 히치하이크 여행이 어쩌다 이런 지옥 같은 상황이 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기행에 압도되어 공포에 떨기만 했지만 이 상황이 반복되자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정체 모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예, 차라리 저 캠핑카를 우리가 훔쳐서 산을 내려가는 건 어떠냐? 저 늙은이들 대가리를 몽둥이로 까 부수고서라도 말이야. 그 거구의 남자가 없는 지금이 유일한 기회잖아. 아까 기다린다는 게 그 괴물 새끼를 말하는 거 아니겠어? 카지아가 이빨을 악물고 소리를 죽여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달랐습니다. 녀석들이 아직 우리 존재를 눈치채지 못한 이상 이대로 숨 죽여서 녀석들이 차를 타고 떠나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화장실 안에 여자도 구해야 했습니다. 녀석들이 떠나면 당장 문을 부수고서라도 여자를 꺼낼 생각이었습니다. 제 뜻을 전하자 카지아도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대치 상태로 15분쯤 흘렀을 때였습니다. 어머, 우리 강아지 왔구나. 어머니의 째지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기다리던 인물이 드디어 주차장에 도착한 모양이었습니다. 저들끼리 웅성웅성거리며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누는데 소리가 뭉개져서 대화 내용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쿵쾅거리는 무거운 발소리가 다시 화장실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휘휘휘휘휘휘휘휘휘휘휘휘 미키마우스 행진곡 휘파람 소리였습니다. 그 괴물 녀석이었습니다. 녀석은 아주 경쾌하게 휘파람을 불며 남자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여자 화장실에 갇혀있던 여자의 울음소리가 비명에 가까울 정도로 급격하게 격렬해졌습니다. 대체 왜 저 거구의 남자는 바로 옆 칸의 비명소리를 듣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걸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여자의 목소리는 목이 찢어지는 듯한 단발마의 결규로 바뀌더니 칼로 두부를 자르듯 뚝 하고 기이하게 끊겨버렸습니다. 여자가 살해당한 걸까요? 들켜버린 걸까요? 하지만 그 큰 남자는 여전히 남자 화장실 칸에 있었고 다른 가족들이 여자 화장실로 들어간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윽고 남자는 휘파람을 불며 유유히 화장실을 빠져나갔습니다. 혹시라도 여자가 시체로 끌려 나오는 건 아닌지 너무나 걱정스러웠던 저는 위험을 무릅쓰고 화장실 뒷벽 틈새로 고개를 살짝 내밀어 주차장을 훔쳐보았습니다. 카우보이 모자에 정장을 입은 거구의 남자가 캠핑카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기였어! 와! 갑자기 그 거대한 남자가 하늘을 향해 짐승처럼 포효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머리를 본능적으로 숨겼습니다. 마침내 들킨 건가 싶어 카지아는 쥐고 있던 나무 막대기에 하얗게 핏줄이 설 정도로 힘을 주었습니다. 맞아. 바로 여기였지. 참 죄가 깊은 년이었어. 그치? 아버지와 어머니가 맞장구를 쳤고 그 뒤이어 쌍둥이들이 기괴한 웃음소리가 주차장을 채웠습니다. 여기서 아주 목이 터져라 울부짖었어. 거구의 사내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고럼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지. 아주 처절하게 회개했어. 늙은이들의 광기 어린 목소리와 쌍둥이들의 비웃음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걸까요? 대화 내용을 들어보니 다행히 저희를 두고 하는 말은 아닌 듯 했습니다. 이윽고 캠핑카에 거대한 엔진 소리가 들리더니 마침내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사방은 완전히 대낮처럼 밝아져 있었습니다. 미친 가족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한 저는 지체 없이 여자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칸막이 문을 발로 차며 전부 열어젖혔습니다. 하지만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든 칸의 문고리는 오래전부터 부서진 채 먼지만 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카지아가 넋이 나간 채 제 어깨를 툭 치며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야, 너도 사실 아까 중간부터 눈치채고 있었지? 여자 울음소리 같은 거. 애초에 이 화장실에 우리 말고 사람은 없었어. 저희 두 사람이 동시에 똑같은 환청을 들었다는 말일까요? 확실히 그 미친 가족들이 여자의 울음소리에 반응하지 않았던 것을 생각하면 카지아의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귀가 찢어질 정도로 선명하게 들리는 유령의 곡소리가 세상에 존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주차장에서 위아래로 이어지는 아스팔트 도로가 있었고 아래로 내려가면 확실하게 국도와 합류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도로를 따라 걷다가 혹시라도 그 캠핑카와 다시 마주칠까 두려웠던 저희는 차라리 방향이 보이는 숲속을 가로질러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대낮이라 시야가 훤히 확보되어 길을 잃을 염려는 없었습니다. 저희는 서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묵묵히 산을 걸어 내려왔습니다. 약 2시간 후 저희는 마침내 무사히 넓은 국도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벌 옷도 없고 소중한 배낭도 전부 잃어버린 처량한 몰골이었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오직 어젯밤 편의점이 그 친절했던 점장님 뿐이었습니다. 낮이 되자 국도에는 차량 통행량이 제법 많아졌습니다. 그런 끔찍한 일을 겪고도 다시 히치하이크를 시도하려니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지만 다행히 정 많아 보이는 트럭 기사님이 차를 태워주셨습니다. 기사님은 흙 먼지 투성이에 거짓골을 한 저희의 모습을 보고 처음엔 당황하셨지만 사정을 설명해드리자 흔쾌히 탑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미친 사람 취급받을 게 뻔했기에 산에서 캠핑을 하다가 길을 잃어서 밤새 헤맸다고 대충 둘러댔습니다. 기사님은 마침 저희가 가려는 그 편의점의 위치를 잘 알고 계셨고 자주 들르는 단골집이라고 하셨습니다. 약 1시간 후 저희는 마침내 어제 그 편의점에 도착했습니다. 점장님은 저희에게 캠핑카를 얻어 탔다는 정황을 알고 계셨기에 저는 기사님이 가신 후 점장님께 어젯밤에 겪은 그 끔찍한 일을 전부 쏟아내듯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듣던 점장님의 표정이 점점 이상하게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캠핑카라니? 아니 얘들아, 나는 어젯밤에 너희가 갑자기 가게 밖으로 나가더니 국도를 따라 뚜벅뚜벅 걸어가길래 깜짝 놀라서 붙잡으려고 따라 나갔어. 나한테 패 끼치기 싫어서 그냥 걸어 나가는 건가 싶어서 말이야. 내가 한 10m쯤 뒤따라가면서 계속 불렀는데 너희가 내 말을 완전히 무시하고 앞만 보고 걸어가던데? 그래서 난 솔직히 속으로 서운했단 말이야. 대체 왜 그런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입니까? 저희는 분명히 그 거대한 캠핑카가 주차장에서 서는 것을 보았고 그 정장 입은 남자가 계산대에서 반창고를 무더기로 사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계산을 해주는 사람도 분명히 이 점장님이었습니다. 당시 같이 있던 다른 알바생이 있었는데 퇴근했는지 지금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설마 이 점장도 그 미친놈들과 한패인 걸까 하는 불길한 의심에 전신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카자와 저는 황급히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점장님. 저희 화장실 좀 잠깐 다녀올게요. 카자가 상황을 모면하며 저를 편의점 화장실 안으로 다급하게 끌고 들어왔습니다. 야, 너 어떻게 생각하냐? 제가 묻자 카즈야가 말했습니다. 점장님이 우리한테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만약 저 양반도 그 괴물 새끼들이랑 연결된 사람이라면 진짜 답 없다. 하지만 왜 우리한테 그런 짜고 치는 연극을 하겠냐? 다 같이 단체로 미치기라도 한 거야? 아무튼 상황이 존나게 찝찝해.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아까 우리가 태워준 트럭 기사님이 아직 안 가셨으니까 염치불구하고 그냥 그분 차 타고 이 동네를 뜨자. 그것이 가장 현명한 탈출 방법 같았습니다. 저희의 의견이 일치하고 화장실 문을 열고 나가려던 바로 그 찰나 옆 칸막이 안에서 변기물이 쏴 내려가는 소리와 함께 그 귀에 익은 미키마우스 행진곡의 휘파람 소리가 화장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대낮이라는 안도감 때문이었을까요? 이번에는 공포보다 머리끝까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카지아 역시 눈이 뒤집힌 것 같았습니다. 문 열어 이 새끼! 카지아가 욕설을 퍼부으며 변기 문을 발로 쾅쾅 찼습니다. 이후 그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뭐예요 형들? 왜 그러세요? 교복을 입은 평범한 동네 고등학생이 소변을 보다가 겁에 질린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미안해. 우리가 사람을 착각했네. 카지아가 허탈하게 쓴웃음을 지으며 사과했습니다. 다행히 이 소동은 화장실 밖까지 크게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남고생에게 거듭 사과한 뒤 저희는 점장님과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계시던 트럭 기사님께 전력 질주로 다가갔습니다. 기사님, 저희가 전장님께 더 신세지기도 죄송스럽고 해서 그런데 괜찮으시다면 시내까지만 좀 태워다 주실 수 있을까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카자는 편의점 매대에서 기사님이 피우시던 브랜드의 담배 한 보루를 통째로 결제해 기사님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다행히 협상은 순조롭게 성공했습니다. 그 미친 가족들의 사건을 굳이 경찰에 신고할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너무 비현실적인 일이었고 저 역시 하루라도 빨리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배낭 속에 든 옷가지들이 조금 아깝긴 했지만 목숨을 건진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였습니다. 시내로 향하는 트럭 안에서 저희는 언제 잠들었는지도 모르게 깊은 수면에 빠져들었습니다.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차는 어느 한적한 국도변 휴게소에 멈춰서 있었습니다. 착한 기사님이 저희 먹으라고 따뜻한 볶음국수 3인분을 사오셔서 차 안에서 맛있게 나누어 먹었습니다. 차가 다시 출발하자 카자는 다시 기절하듯 잠들었고 저는 쉽게 잠이 오지 않아 창밖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며 그 악몽 같았던 밤의 일들을 곱씹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 가족들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화장실에서 들린 여자의 통곡 소리는 또 무엇이었을까요? 생각에 잠겨있던 바로 그 순간 창밖에 어떤 실루엣을 본 저는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왜 그래 총각?
운전하시던 기사님이 깜짝 놀라 물으셨습니다. 기사님, 차 좀 세워주세요. 제발요. 왜 갑자기? 죄송합니다. 정말 잠깐이면 됩니다. 한 번만 세워주십시오. 아니, 여기서 내리면 시내까지 한참 남았는데. 기사님은 투덜거리면서도 차량을 갓길로 안전하게 멈춰 세워주셨습니다. 이 소동에 카지아도 눈을 비비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뭔 일인데 그래? 저거 좀 봐봐. 제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을 본 카지아는 그 자리에서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푸숲에 우거진 폐휴게소 공터 한 구석에 바로 그 캠핑카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잘못 볼 수 없었습니다. 특유의 색상, 기괴한 외형, 그리고 전면에 그려진 선명한 붉은 십자가 모양까지. 하지만 무언가가 이상했습니다. 그 차량은 마치 수십 년의 세월을 정면으로 맞은 것처럼 온통 녹이 슬어 흉측하게 썩어 문드러져 있었고 네 바퀴 타이어는 전부 터져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역시 단 하나도 남김없이 박살나 있었습니다. 기사님, 진짜 딱 5분만 다녀올게요. 5분만 기다려주세요. 기사님께 양해를 구하고 저희는 홀린 듯 그 부셔진 캠핑카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쩌게 된 일이야? 카지아가 덜덜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제 말이 그 말이었습니다. 낮 시간이었고 옆으로 차들이 쌩쌩 지나다니는 소리 덕분에 두려움보다는 도대체 왜? 라는 호기심과 의문의 공포를 이겼습니다. 쩍쩍 갈라지는 녹슨 차 문을 힘겹게 잡아당겨 열자 코를 찌르는 곰팡이 냄새와 썩은 악취가 풍겨나왔습니다. 저희는 조심스럽게 차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야, 저기 봐! 저기 우리 배낭이잖아! 우리 배낭 맞지? 카지아가 비명을 지르듯 외쳤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어젯밤 저희가 살기 위해 차 안에 내팽개치고 도망쳤던 그 배낭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방 역시 캠핑카 외벽과 마찬가지로 최소 30년은 그 자리에 방치되어 썩은 것처럼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낡아 부셔져 있었습니다. 지퍼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해 보았지만 안에 옷가지와 세면도구들 역시 먼지와 곰팡이가 되어 부스러질 뿐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카지아가 울상을 지으며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이미 저희의 뇌는 상식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한계를 초과해버렸습니다. 그저 이 불길하고 기분 나쁜 공간에서 단 1초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나가자! 당장 나가자! 카지아도 완전히 겁에 질려 제 옷자락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렇게 차 밖으로 발을 빼려던 바로 그 순간 캠핑카 가장 안쪽에 굳게 닫혀있던 그 간이 화장실 문짝 너머에서 딸칵 하고 무언가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볼 용기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저희가 너무 극심한 공포에 질려 환청을 들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지나가던 들고양이의 소리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희 두 사람의 귀에는 문 너머에서 찢어지는 듯한 아이의 목소리가 분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메메! 저희는 자지러지게 비명을 지르며 트럭을 향해 미친 듯이 전력 질주했습니다. 차에 올라타자 기사님 역시 어쩐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저희를 바라보고 계시더군요. 기사님은 아무런 말도 없이 거칠게 트럭을 출발시켰습니다. 침묵을 깨고 기사님과 제가 동시에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혹시 무슨 일 있으셨어요? 난 없었어. 너희들 안에서 무슨 일 있었냐? 기사님은 어색하게 헛웃음을 지으며 조심스럽게 운전대를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내가 나이가 들어서 헛것을 본 건가 싶어서 그러는데 아까 저 폐차 안에서 너희 둘 말고는 아무도 없었지? 당연히 그럴 리가 없을 텐데 말이야. 에이 아니다. 내가 피곤해서 그래. 기사님 제발 부탁이니까 말씀해 주세요. 저희 알아야 돼요. 카지아가 다급하게 매달렸습니다. 기사님은 마른 침을 삼키며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창문 너머로 슬쩍 보인 것 같단 말이지. 서부 영화에 나오는 카우보이 모자 같은 거 있잖아. 그걸 푹 눌러 쓴 거대한 사람 그림자가 차 안에서 움직이는 게 보였던 것 같아서 말이야. 그리고 왠지 모르게 온몸에 소름이 쫙 돋는 그 순간 내 귀 바로 옆에서 누군가 휘파람을 부는 소리가 똑똑히 들리더라고. 그 휘파람 멜로디가 혹시 어떤 곡이었나요? 노래 제목은 잘 모르겠는데 대충 음이 이랬어. 기사님이 기억을 더듬으며 입에 휘파람을 재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사님이 불러 내려간 그 소름 끼치도록 청아한 멜로디는 다름 아닌 미키마우스 행진곡이었습니다. 그 후 시내에 도착할 때까지 약 30분 동안 트럭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시내가 가까워지자 저는 마지막으로 마음속에 맺혀있던 강한 의문을 풀기 위해 기사님께 슬쩍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기 기사님, 저희가 아까 처음 탔던 그 국도 근처에 큰 산 하나 있잖아요. 그렇지, 왜? 혹시 아주 옛날 그 산에서 무슨 큰 사건이 일어난 게 있었나요? 사건? 글쎄, 그런 깊은 산골 이야기는 모르겠는데. 생각났다. 아주 먼 옛날, 그러니까 30년도 더 된 옛날에 그쪽 산에서 젊은 여대생 한 명이 끔찍하게 살해당한 사건이 있긴 했었지.
그건 말고는 가끔 멧돼지가 나타나는 거 말고는 없어. 산 멧돼지는 진짜 무서우니까 조심해야 해. 그 여자가 살해당한 장소가 혹시 공중 화장실이었습니까? 카자가 제 말을 가로채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희를 희끗 보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맞아. 화장실이었어. 너희들 외지인인데 그걸 어떻게 알아? 시내 중심가에 내려주신 기사님께 몇 번이고 감사 인사를 전한 뒤 저희는 안도감과 피로가 몰려와 그날 밤 호텔방에서 기절하듯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이틀에 걸쳐 기차를 갈아타며 무사히 저희 고향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정말 기억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고 싶은 지옥 같은 악몽이었지만 지금도 문득문득 그날 밤의 일들이 머릿속을 헤집고 나옵니다. 그 기괴한 가족들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실존하는 연쇄 살인마 가족이었을까요? 아니면 집단 환각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이 세상에 존재가 아닌 원혼들이었을까요? 그 깊은 산속 화장실에서 처절하게 울부짖던 그 여자의 절규는 과연 무엇을 의미했던 걸까요? 그리고 수십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보란듯이 캠핑카에 썩어 문드러져 있던 우리의 배낭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오늘 밤엔 뜨거운 사랑을 나누고 싶구나. 쩍쩍쩍쩍쩍. 최근에 나간 미팅이 아주 잘 풀렸는지 카제가 또 오랜만에 그 저질스러운 자작곡을 부르며 텐션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가끔 만나서 술 한잔 기울이는 녀석과의 친분은 서른을 바라보는 지금도 여전합니다. 이 녀석의 대책 없이 밝고 긍정적인 성격 덕분에 제 마음속에 새겨진 그날 밤의 트라우마가 아주 조금은 치유될 수 있을 것 같아 고마운 마음도 듭니다. 현재 저희는 둘 다 제법 온전한 직장에 취업해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지아는 아직도 길가에 캠핑카만 보면 소리를 지르며 기겁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달콤하고 경쾌한 미키마우스 행진곡 멜로디 자체가 거대한 트라우마로 각인되어 버렸습니다. 얼마 전 참여한 지인들과의 모임에서도 하필 맞은편에 앉은 여성분의 휴대폰 벨소리가 이 미키마우스 행진곡으로 울리는 바람에 순간적으로 심장이 멎을 듯한 극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가끔 가위에 눌릴 때면 그 2m 넘는 거구의 사내가 정장을 입고 카우보이 모자를 푹 눌러쓴 채 제 침대맡에서 경쾌하게 휘파람을 불며 사냥칼을 숫들에 슥슥 가는 끔찍한 꿈을 꾸곤 합니다. 아하,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제가 볼 때는 미국 슬래셔 영화에서 영감을 받은 것 같아. 이게 텍사스 전기톱 살인사건 그거랑 제가 볼 땐 제이슨도 조금 그 느낌이 많이 나거든요. 그 거대한 공포의 살인마가 나와갖고 사람을 끔찍하게 살해하는 그런 스타일의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